샴의 법칙이 이번에 조금 저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샴 이코노미스트가 직접 인터뷰를 했죠. 해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기보다는 노동 공급이 늘면서 구직 의사를 갖고 노동시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 저자 직강으로 얘기했습니다. 저자 직강. 예, 네. 이 2011년부터 팬데믹 전에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 확장기입니다. 경기 확장기의 월 평균 구인 건수가 530만 명이거든요. 지금 880만 명이니까 네. 한 300만 명 정도가 이게 버퍼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이내에는 이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박사님 일주일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시장에는 일주일이 한 달 있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 초반에 사실 조정은 지난주부터도 시작이 되긴 했었는데 주 초반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좀 점점 회복,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저 진짜 궁금한 게 박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좀 보고 계시잖아요. 시장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번 같은 이 충격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던 일인가요? 과거에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10년에 한두 번은 뭐 나오는 10년에 한두 일인데, 번. 아. 근데 뭐 역대급이었죠 이번에 네. 그 폭락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움직일 때는 항상 환율 그다음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동반하는데 그런 뭐 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뭐 역대급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조금 연결되어 있고 초연결 시대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또 ETF라는 이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비크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국경을 넘나드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변동성을 키웠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뭐 컴퓨터 기계 매매가 많이 늘었죠. 뭐 파악한 바로는 뭐 헤지 펀드의 거의 한 30% 정도가 그런 알고리즘 매매에 조금 방향성, 모멘텀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주문을 내는 거니까 일정 뭐 트리거가 터지면 그냥 자동 매매가 나가고 또 고점 대비 뭐 몇 퍼센트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도세가 강해지는 그런 알고리즘 매매도 이번에 조금 더 변동성을 키웠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의 네. 청산이 있었죠. 정말 여러 가지 트리거가 좀 겹쳤었고 여기에 말씀해주신 알고리즘 매매, 뭐 기계 매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더 미치면서 네. 폭락세를 완전히 키우다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단기 반등은 지금 네. 진행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단기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이제 뭐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나 또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좀 키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엔화가 조금 뭐 145엔 때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다시 또 145엔 밑으로 엔 강세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흔들릴 거고요. 또 국채금리도 뭐 10년물 기준으로 3. 뭐 지금 4% 간밤에 네. 거의 이제 근접했는데 장중에 4% 찍었죠. 네네. 이게 또 3.5%로 스물스물 내려오면 또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또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제 채권 쪽으로 도망가는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도망가는 이제 로테이션 수요도 조금 증가할 거고 이제 이런 부분 또 뭐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뭐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뭐 최근에 뭐 고용 지표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일비일이 했는데 정말 좀 코미디에 가까운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은 조금 그야말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월간 지표도 뭐 지난주에도 뭐 제가 그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7월 허리케인 베리가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다. 사실 텍사스주에서만 24만 명 정도가 임시 해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정도로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고용 지표 한 달 지표를 보고 시장은 뭐 경기 침체로 거의 확정적으로 하면서 연준 뭐 하냐 50bp 내려라 당장 뭐 임시 회의 빨리 열어라라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뭐 원래 조울증 환자 같습니다만 너무 아이고.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거기에 목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조금 이럴 때일수록 좀 중심을 잡아야지 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확실히 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채권 시장의 네. 변동성 지수가 무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사상 최고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변동성 굉장히 앞으로도 클 거고 또 물가와 금리와의 그러니까 채권 이자율과의 상관계수가 역대급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고 물가에 대한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단기 경제 지표,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채권 시장이 뭐 춤을 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번 폭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꼽혔는데 뭐 침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일단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릴 때가 됐는데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겹쳐서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네. 뭐 미국의 IT, S&P IT 섹터의 PR이 팬데믹 이전의 10년에 비교해서 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한 44% 그러니까 그 폭락 직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균치 과거 좀 꾸준하게 올라갈 때 비교적 강세장이 이어질 때 그러한 펀더멘탈 평균보다 한 40% 비싸져 있는 상태 IT 섹터의 PR이 그런 상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M7으로 이제 시총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제일 해피한 케이스는 다른 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뭐 금융주라든지 네. 유틸리티라든지 조금 중 PER 이런 종목들이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제 그런 순환매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였는데 잠깐 있었습니다. 폭락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M7의 시총 비중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조금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는지 이 M7의 시총 비중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잔인한 방법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는 방법을 시장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오늘 가져와 주신 자료를 보면 연착륙보다 증시에 더 중요한 게 빅테크에 대한 쏠림 네. 해소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가져와 네. 주셨는데 좀 자료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것도 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뭐 주가가 질문하셨듯이 주가가 만약에 편안한 상태였으면 아무리 뭐 경제 지표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조금 그렇게 과격한 반응은 안 보였을 텐데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뭐 속된 말로 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EQ 실적 발표 때도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조금만 삐끗하거나 아니면 뭐 매출액은 증가해도 마진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 좋은데 뭐 발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뭔가 CEO가 자신 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 사정없이 한 주가가 2, 3% 폭락하는 게 아니라 4, 5% 심지어는 10% 폭락하고 네. 이랬거든요. 이런 현상은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뭐 마치 시장이 좀 흠잡을 데 없나를 뭐 샅샅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잣대로. 엄격한 네. 잣대로 하는 것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비싸니까 미래 이익을 더 땡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초조한 거죠. 미래 이익을 땡겨와야 되는데 미래 이익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다든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좀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7, 뭐 M8을 그려놨는데요. 야데니 리서치에서 이게 33%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0%가 깨졌습니다. 이게 네. 8월 2일자고요. 지난주 8월 5일부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게 아마 28% 정도까지로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이게 쏠림이 1차 조정은 좀 끝났다. 네.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요 선까지. 그렇다고 보면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시장이 좀 충족했다. 다행이다. 조정으로.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금은 다행으로 볼 수 네. 있는 또 시각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사실 이제 고용 지표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에 여느 때와 다르게 좀 더 큰 영향을 이제 미쳤는데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이 너무 뜨거워 조금씩 식어야 돼 그리고 정상화가 되고 있어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준과 침체 기준과 어떤 분명한 어떤 선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좀 기준이 쉬울 것 같거든요. 네. 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네. 뭐 경기 침체 확률을 뭐 30%인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쉽죠 말이. 네. 그러니까 점점 침체로 다가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코앞이냐 이 침체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기 침체의 좀 모양이 네. 조금 경착륙이냐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냐 정말 지금 금융시장을 완전히 뒤흔들 정도의 뭔가 역대급 경기 침체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난 월요일 반응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 완전히 그걸 네. 확신하고 네. 지금 매도를 했죠. 패닉셀링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경제라는 게 오늘까지는 호황이고 내일부터 불황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선으로 움직이는데 조금 기울기가 지금 언덕이 조금 내려가고 내리막길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구인 건수 밑에 있는 막대반은 신규 일자리입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목매고 주목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죠. 네. 비농업. 이것도 막대가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구인은 이제 노동 수요입니다. 샴의 법칙이 이번에 조금 저는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샴 이코노미스트가 직접 인터뷰를 했죠. 이번에는 노동 수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해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기보다는 노동 공급이 늘면서 지금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지난달 7월달에도 올라갔습니다. 미미하지만 아무튼 절대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지금 이제 실제로 일 안 하다가 네. 구직 의사를 갖고 노동시장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조금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이 저자 직강으로 얘기했습니다. 저자 직강.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보시면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도 지금 818만 건 지난달에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2011년부터 팬데믹 전에 2019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경기 확장기입니다. 2011년부터 19년이 경기 확장기의 월 평균 구인 건수가 530만 명이거든요. 지금 800만 명이 조금 880만 명이니까 네. 한 300만 명 정도가 앞으로는 이게 버퍼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한 6개월 이내에는 이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는 너무 이제 뜨거운 영역에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네. 구인율이거든요. 네. 똑같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기업의 구인 건수를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구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색 선이 이제 과거의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2000년이라든지 2008년이라든지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더 아래에 있습니다. 3%, 4% 아래이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당시에 경기 침체 진입 시에 구인율이 그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이게 팬데믹 때는 사실은 기업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참고하셔야 되는데 한 4% 미만 3%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구인을 안 할 때 더 이상 우리 사람 안 뽑아 네네. 있는 사람도 내보내 이럴 때 경기 침체가 왔는데 지금은 4.9%라는 네. 거죠.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긴 오되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우리를 엄습할 거다라는 것은 너무 과장된 공포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도한 공포였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가장 시장에서 전반적인 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수라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워낙에 여러 가지 뭐 고용 쪽 그에 따른 침체 우려, 엔화, 일본의 움직임 여러 가지를 지금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이 중에서 뭘까요? 변수는 많은데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못 보는데. 그리고 너무 헷갈립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면 그냥 금리하고 환율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금리와 환율. 예, 그래서 네. 금리가 너무 내려가거나 엔 달러가 너무 이제 또 강세로 움직이면 시장이 또 이렇게 또 흔들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게끔 만드는 뉴스가 나오면 조금 시장이 그래도 조금 좀 상승세를 이어가겠구나. 이번은 이제 급락에 따른 반발 상승 기술적인 반등 기간이고요. 이게 뭐 광복절까지는 이제 뭐 한 다음 주 중반 되면 이제 단기 반등은 이제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반등은 그때부터는 이제 펀더멘탈 네. 에 의해서 이제 또 시장이 움직여 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미국 이것도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뉴욕 연은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인데요. 네. 이게 플러스가 나면 조금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이 거의 확률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 홈페이지에 항상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3개월 물이 5.2%고요. 10년 물이 지금 4%가 조금 안 되거나 뭐 4%라고 치면 그 스프레드가 한 130bp, 1.3%포인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뭐 0.7이라든지 70bp라든지 뭐 50bp라든지 이렇게 좁혀지면 시장이 또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좁혀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버텨줘야 됩니다. 장기물이. 네. 또 한 가지는 엔화죠. 뭐니 뭐니 해도 엔화의 움직임 아까 145엔대 네. 정도 이 정도 위 중반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더 내려간다면 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해 꼭 주셨네요. 엔화 때문에 흔들린다기보다는 이제 뭐 환율 시장에서 표현되는 조금 목소리죠. 그래서 또 엔캐리도 뭐 얼마나 청산이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엔화가 또 강세로 가면 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불안해할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게, 즉 엔화가 초강세로 갈 가능성, 145엔 밑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런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복잡하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일본 펀더멘탈 안 좋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펀더멘탈이 안 좋은 게 2013년 아베노믹스부터 뿌리 깊다.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통화를 발권했고 어마무시하게 BOJ가 좀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엔화가 강세로 초강세로 갈 힘이 약하다라는 게 결론이죠. 일본 경제 자체가 그렇게 네, 강하지가 그렇게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이번 주 시장 가운데 어떤 부분 주목해야 되는지 함께 했고요. 김한진 박사님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